그러면 지금부터 집단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오늘 뜻깊은 심포지엄 가장 맡기는 경희대 이교산 교수라고 합니다. 일단 맨 오른쪽에 계시는 김동진 투자증권대 이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대외경제연구원 선임연구진 권율 박사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전 캄보디아 공사를 하셨던 외교부의 이영동 총장님 모셨습니다. 방금 발자하신 책임진 여러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 심연보증기금의 남창준 박사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오늘 행사를 주관하시는 박상훈 교수님 수출입은행의 죄송합니다. 글로벌 에너지 포럼의 정영도 박사님 모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출입은행의 도용관 박사님 모셨습니다. 일단 최 박사님 말재를 들으면서 굉장히 커넥티비티에 관련해서 콘크리트한 플랜도 중요하고 일단 이제 액션한 거, 그리고 아까 최 박사님 지적해주신 어떤 그 플랫폼이라든가 가버넌스 같은 거, 그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7분의 패널리스트가 한 5분에서 한 6분 정도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첫 토론을 김동진 이사님께서 스타트해 주시겠습니다. 예. 그 아까 우리 발제자도 얘기했지만 캄보디아에서 좀 실무적이고 실질적인 어떤 인프라라든가 어떤 대규모 프로젝트보다는 실제적인 차원에서 캄보디아의 720 관련된 사업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발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720 사업이라는 것은 캄보디아의 어떤 치과라든가 여러 가지 의학적으로 의료라든가 이런 것이 발전이 안 돼 있는데, 특히 우리가 720은 병원 시설이 아닌 하나의 기술 분야이기 때문에 투자도 소규모로 하면서 전문자를 양성할 수 있고, 또 국민의 구강 건강이나 사회의 어떤 공익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유효하고도 실질적인 사업이 아니냐. 그래서 향후에 캄보디아의 전문 치기공사를 육성 양성하는 훈련기관을 세워서 그쪽에 우리 쪽에서 또 교육시키는 강사라든가 전문 요원들은 한국에서 자발적인 봉사할 수 있는 치과라든가 치기공 학원과의 연계를 통해서 캄보디아에 진출해서 작은 투자와 전문 인력들을 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서 또 국민의 그런 구강 건강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또는 경제 기여 이런 쪽으로 한번 검토와 어떤 진행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케줄이 굉장히 길어가지고 아마도 시간을 아껴주셔가지고만 짧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어서 대외경제연구원의 권율 박사님이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아시아 태평양 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 분야는 주로 ODA 정책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최경희 박사님께서 전반적으로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 ODA 정책과 이제 PPP와 관련해서 자금과 관련된 그런 계획들을 한번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발표 자료를 보시면은 60페이지 보시면 우리 한국 정부에서는 지금 24개국 그 중점 협력국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조 규모가 우리나라 전체 원조 규모가 한 매년 2조 정도, 한 20억 달러를 지금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캄보디아가 한 5천만 불에서 6천만 불 정도 수준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그 지역별로 이렇게 쭉 보시면 우리나라 원조가 아시아의 한 60% 정도 배정이 되고 있는데, 아까 그 2조 원 중에
그 아시아 지역에 이제는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협력하는 나라들이 베트남을 포함해서 캄보디아, 미얀마, 그다음에 라오스, 뭐 방글라데시, 네팔 뭐 이런 나라들입니다. 근데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이제 최빈개도국입니다. 최빈개도국은 유엔 에코속이라고 해서 유엔에서 한 3년마다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빈국이 사실상 한 1000불 미만의 국민 소득을 가지면서 이제 캄보디아처럼 이제 그 여러 가지 내전을 겪고 뭐 이런 91년도 유엔 잠정을 통치기구에서 이제 정부가 수립이 돼가지고 사실상 여러 가지 이제 사항들을 고려를 해서 최빈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는데 그 옆 페이지 보시면 62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이런 최빈개도국들은 사실상 국제사회에서 무관세, 무쿼터의 특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금은 최빈개도국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조달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는 최빈개도국이 이제 유엔 차원에서 지정된 48개국에서 캄보디아, 뭐 미얀마 이런 나라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자금 비율을 보면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제 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한 60% 내지 70%를 공적 자금, 그래서 이제 ODA 원조로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도 이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원활한 인프라나 뭐 아세안 커넥티비티 이슈와 관련된 자금 지원은 이제 국제사회의 지원이 있지 않으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아시아 최빈국들의 ODA 수원액을 보면 미얀마가 1인당 한 73불, 그 다음에 라오스가 한 62불, 캄보디아가 한 53불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상황을 보시면 지금 캄보디아가 시엠립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이 굉장히 유망하고 우리나라도 이제는 시아누쿠빌까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제약적인 상황이 중국과 ADB에서 추진하고 있는 메콩강 개발계획, 그 다음에 중국의 아주 공격적인 지원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3종 4횡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중국은 서부대 개발 지역, 서부대 개발을 하면서 그 네트워크를 이제 동남아를 기반으로 하는 도로망, 철도망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 이거를 위해서 이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을 이제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국의 어떤 전략이 있는 모두 아시겠지만 1대1로 전략을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을 만들고 있다. 근데 이에 대응해서 이제 일본은 메콩 인디아 코리도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왜냐하면 이제 원래 그 일본이 구상을 했던 거는 이스트 웨스트 코리도라고 해서 이제 베트남의 다낭 지역 근처에 터널을 만들어가지고 라오스의 사바나켓을 연결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우정의 다리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태국의 동북부 지역을 연결하는 이스트 웨스트 코리도였는데 중국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교통이나 도로망을 촘촘히 이제 깔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 좋은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남쪽 지금 남부해랑으로 이제 연결이 되면서 일본이 이제 주장하는 것은 메콩 인디아 코리도, 그래서 인도까지 연결을 하는, 아까 우리 뭐 최 박사님도 얘기했지만 미얀마의 다웨이를 돌아서 이제 캄보디아까지 쭉 연결하는 이스트 웨스트 코리도 사업을 포기하고 이제 남부해랑 사우스 코리도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여기에 이제 베트남과 캄보디아와 태국을 통과해서 미얀마까지 연결하는 사업에 EDCF도 많이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별로 보면 캄보디아에 대한 지원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로서 나온 수치를 보시면 일본, 호주, 미국에 이어서 한 4번째 정도 ODA를 주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5,6천만 불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캄보디아의 지금 그 수요를 보면 한 13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66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인프라 수요를 저희가 이제는 그 국가 경쟁력 지수를 통해 가지고 7점 만점으로 환산을 했을 때 캄보디아가 지금 현재 제도 부분은 3.6, 뭐 경제 하부도는 3.0, 뭐 농업은 1.34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방사선 그래프로 그리면 6.68페이지에 보시면은 뭐 농업 분야가 현격히 떨어지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게 점선이고, 그다음에 여기 직선이 캄보디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프라 분야도 우리나라랑 갭이 굉장히 크죠. 이 갭이 클수록 우리나라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역량이 높다고 봤을 때 지금 캄보디아의 이제 가장 시급한 1순위 분야는 경제 하부 구조, 그다음에 고등교육 훈련, 농업 분야, 보건, 초등교육 분야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환경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GGI를 통해서 환경 프로젝트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트남에 이어서 2013년 기준으로 봤을 때 캄보디아가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이렇게 3위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프라이어리티가 높은 분야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공적 자금을 통해서 캄보디아를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데 자금이 뭐 베트남 같은 경우에 뭐 엄청난 투자를 하고 거기에 연계돼서 맥시멈 2억 달러이기 때문에 캄보디아는 뭐 한 5, 6천만 불 정도 수준에서 한다. 그래서 이제 ODA가 시드머니가 돼가지고 민간 자금이 이제 지원이 되고 뭐 ADB나 AIB나 이런 데 같이 해서 PPP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나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의 기본 기조는 제가 보기에는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 있는 캄보디아를 좀 더 초기 단계부터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 이제 다양한 개발금융 재원, 기후변화, ODA 이런 것들을 상호 연계해가지고 좀 더 효과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 이제는 사전조사 또는 섹터 스터디, 지역 연구 이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도차이나 국가에 대한 지원을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캄보디아가 커넥티비티의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메콩강 개발 사업이나 뭐 ADB, 뭐 PPP 이런 사업들을 활용을 해서 좀 더 이제는 이제 기후변화까지 하면 뭐 녹색 성장 벨트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좀 더 이제 우리 국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아세안 개발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좀 한다. 너무 매년 단기간에 하지 말고 한 5년 플랜을 잡아가지고 좀 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한 메콩 외교장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메콩 외교장관회의를 한 메콩 개발장관회의 또는 한 메콩 정상회의까지 격상을 시켜가지고 좀 더 체계적인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하는 메콩 국가들의 어떤 최빈국 지원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 과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분야는 오늘 그 심포지엄이었던 그 발제를 곁에서 토론 결과를 직접적으로 이제 반영할 수 있는 구조의 좀 육정일정인데요. 일단 육정은 이제 캄보디아에서 공사를 하셨고 아무래도 전 세계가 중남미도 그렇고 아시아도 그렇고 한 줄의 어떤 경제의 각주장이었던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사이즈라든가 어떤 그런 것을 쭉 따라갈 수 없고 그다음에 일본의 어떤 그 전통적인 전략 이거를 넘어서는 그런 전략이 뭔지 그리고 아까 최기준도 플랜도 다 돼 있는데 어떻게 빨리 피저빌리티도 다 돼 있고 했을 때 한국이 어떻게 인식을 잡는가 이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뛰셨고 어떤 오늘 어떤 토론 결과라든가 발제 모든 내용을 나름대로 이국장님께서 좀 최대한으로 반영하는 발언 가지고 토론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외교부의 이영종 국장입니다. 제가 사실 이 자리에 온 인연이 캄보디아에 한 3년 전에 한 2년간 근무를 했었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캄보디아하고 좀 거리가 있습니다. 외교부에서 기후변화 관련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 좀 기억을 되살려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쓴 글은 71페이지부터 한 두어 쪽에 걸쳐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도 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캄보디아를 좀 낮게 평화하는 그런 분은 아니고 저도 캄보디아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캄보디아에 근무할 때 그 프롬프에서 CM님을 한 6번이나 왔다 갔다 했고, 어떻게 하면 그 캄보디아를 잘 한국 사람들에 소개할까 해가지고 재미있게 쓴다고 과거에 있었던 자야바르만 책설을 해갖고 소설도 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약간 쓴 이야기를 좀 차라리 좀 하고 싶다는 소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전반적인 경제는 우리가 데이터상으로는 굉장히 좋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캄보디아에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은 제가 공대경제라는 타이틀을 제가 달아고 있는데요. 지금 캄보디아의 경제 성장은 상당 부분 공대경제하고 그다음에 서비스업입니다. 부동산 분야하고 이제 일반 서비스업인데, 사실 국가가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다음 단계로 좀 이전을 좀 해나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기계라든지 전기라든지 그런 제품으로 좀 공업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현상들이 잘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그걸 이전에 가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중요한데, 인프라라는 게 길만이 아니고 전기라든지 에너지 문제라든지 사회 제도나 경제 제도 같은 건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전환이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캄보디아 정책 당국자들이 고민을 그쪽 부분에 해야 될 것 같고요. 인프라 수요와 기회인데, 그 다음 이야기는 사실 아세안 전체가 그림 그리는 거는 선진국 사람들 못지않게 잘합니다. 회의도 잘하고, 아니면 용어도 쓰는 용어도 굉장히 세련돼 있고, 그래서 아세안 커넥티비티라고 굉장히 쌈박한 용어로 해서 플랜 같은 건 잘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포장이 잘 됐다 그러는데요. 실제 현장에 가보면은 하이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하이웨이는 되게 고속도로라는 인상을 갖고 있는데 전혀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 국도 정도의 얇은 데고 포장이 돼 있는데, 그것도 이제 실제 포장이 된, 사실 포장을 재포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처음 만들 때 포장 상태가 10년 가면 너덜너덜하지만 같은데, 제가 캄보디아에 있으면서 지방은 어떤 모습인가를 한번 보고 싶어서, 위험하다고 이제 차 끌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굳이 운전을 하고 깨비라는 남쪽 도시로 가서 시아누크빌로 이렇게 와서 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깨비에서 시아누크빌이 한 100km 정도가 약간 못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차를 갖고 왔는데, 왜 제가 그 길을 일부러 갔냐면, 우리 코이카가 만들어준 길이라고 갔는데, 포장한 모습은 하나도 없고, 구멍이 여기 뚫려서 80여 킬로를 가는데 한 4시간 이상 가고, 차가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거의 못 나올 지경이, 그래서 다행히 제가 포일 드라이버 차가 있어서 갔는데, 하여간 데이터와 달리 실제 현장은 훨씬 더 열악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발표에 나왔지만, 일본이 이제 피저빌리티 스타디에서 이제 도로 같은 건 잘 돼 있다고 하는데, 사실 동남아 지역에 상당 부분 피저빌리티 스타디는 잘 돼 있습니다. 어디가 있든. 한국이 캄보디아 철도에 대해서는 우리 코이카가 잘해서 데이터를 제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스타디 자체는 잘 돼 있다. 이제 이행 단계로 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제 건설을 해야 되는데, 건설의 이제 한계를 뭐냐면, 사실 재원이죠, 재원 문제. 재원 문제를 갖는 게 이제 가장 고민일 텐데, 그래서 이제 아세안 국가들은 제가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자체적으로 뭔가 해결하기보다는 이렇게 좀 외부와의 이렇게 커넥션에 의해서 어디 이쪽을 통해서 해결할 그런 마음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외부 사람들한테는 사실 저희한테 좋습니다. 한국적인 시장에 들어갈 기회도 있고 그래서 좋은데, 사실 아세안 자체로는 거창한 계획을 쫓는 건 좋은데, 좀 어떤 자력갱생 그런 측면에서 좀 플랜을 좀 그게 좋지 않은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간 본 문제가 가장 많이 되니까 요즘 떠오르는 이야기가 PPP지 않습니까? 근데 PPP는 사실 양날의 칼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PPP가 되려면은 코로나 시설들이 유료화가 돼야 됩니다. 유료화가 되지 않으면은 인간은 들어갈 수가 없지 않죠. 유료화를 통해서 그걸 뽑아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회 전체의 인프라 자체가 외부 투자자에게 종속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하여간 외국 기업 측면에서는 그게 이제 상당히 좀 기회인데,
어차피 근데 뭐 현실적으로 가야 된다면 PPP 하나의 중요한 대안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저는 그 파이낸싱 기법 같은 게 좀 발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외국 돈을 들여다가 그 다음에 공자금을 그냥 믹스해서 막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신용 보증 이야기가 나오는데, 되게 이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인프라를 하려면은 되게 이제 PPP 이제 민간 기업이 들어오는데 일정 수익 보전을 해준다든지 개런티를 해주는데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방법을 PPP를 하는 데 있어서도 돈을 갖다가 무조건 믹스해서 쓸 게 아니고, 공자금들은 좀 개런티를 해주는 그런 쪽으로 쓰고, 실제 이제 민간은 이제 건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가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신용보증 같은 개념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짧기 때문에 마지막 우리 시각에서 본 이제 인프라 지원 사업인데요. 사실 개인이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시각을 가질 텐데, 당장 제가 캄보디아 현장에 있으면 거기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중소기업 형태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한국 정부가 이제 뭐 도론이 그런 데 많이 투자를 해주시길 바라는데, 뭐 교민사회나 그런 차원은 좋은데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게 바람직하냐는 저는 그 의문을 갖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우리는 돈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길 같은 걸 닦는 거는 워낙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차라리 그 토목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 같은 데하고 경쟁력이 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좀 커넥티비티들에도 좀 다른 부분, ICT라든지 에너지라든지, 그리고 사실 이런 인프라 분야보다도 또 다른 아까 뭐 기후변화 쪽에 이제 녹색 성장 분야로 나왔던데, 하여간 좀 더 그러니까 하이밸류, 고부 가치가 나올 수 있는 분야들이 뭔지, 단순 건설공사가 아니라 건설공사도 어떤 좀 고부가 가치, 그다음에 그 이외에 이제 다른 사업들도 좀 돈은 적게 들어가면서 하이테크가 좀 들어가는 그런 쪽으로 좀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고맙습니다. 아까 PPP도 얘기해 주시고, 아까 최익 박사님이 어떤 펀드의 어떤 문제점 그거에 대했는데, 지금부터 어떤 이제 구체적인 문제를 다룰 편을 잡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남장정 본부님. 예, 반갑습니다. 신용보증기금 대구경운영 본부의 남성규입니다. 사실 오늘 박상원 회장님과 인연을 통해서 오늘 이만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보니까 이 발표 자료를 제가 보면 74페이지 74페이지부터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발표자로 참석하신 김희 박사님이 이제 그 내용 중에서 신용보증제도의 중요성을 언급하시가 참 상당히 제가 마음이 심했고, 이번에 보니까 우리 신영관님께서 신용보증제도 캄보디아라든가 이런데 제도의 중요성을 언급하시는 거고, 제가 이 자리에 좀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다수 아시다시피 혹시나 신용, 저는 여기 내용은 없지만은 대다수 아시는 분들은 우리 기관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뭐 신용보증기금이나 사고신용국가라든가 신용보증보험이라든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고, 신용보증기금은 지금 금융위 산하의 준정부기관입니다. 준정부기관이고, 지금 21만 개 업체 정도의 일반 신용보증국 내출채권보험이라든가 SOC 보증에서 총 한 80조의 보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 금융위기 왔을 때 중요한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서 국가를 구하는 경제 안전판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생각할 때 저도 이제 사실 캄보디아를 가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6년 전에 가볼 기회가 사실 티켓도 다 해놨었는데, 우리가 입사 동기들이 있다 보니까 10주년, 20주년마다 이렇게 한번 갑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 장로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못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가봤었더라면 많고라더라든가 이런 그런 경험이 있는데, 실질적 발전상이라든가 이걸 막 쓰면 이런 제도의 어떤 필요성에 더 공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이후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단지 오늘 토론대로 참석하라고 해서 좀 답을 보다 보니까 조그만 이해품이 늘었다 생각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캄보디아의 경제 상황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제일 2012년생입니다. 70년대 그때 경제 상황이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용보증기금도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살리자고 해서 만든 기반 76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작년에 40년, 올해 40년. 이런 제도의 그 시기를 봤을 때 지금 그 캄보디아의 경제 상황을 봤을 때는 신용보증 기반 제도를 도입해서 지원할 수 있는 상당히 기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있어요. 그럼 이 신용보증 제도를 도입하려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그리고 돈이잖아요. 이 돈 자체는 저희도 신용보증 제도의 재원은 국민 내는 세금이 아닌 정부 예산입니다. 예산을 바로 말로 출연금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 출연금이 있습니다. 금융기관 출연금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반 대출에 보면 신용보증금이 있어요. 그게 금융기관 출연금입니다. 그리고 또 기업들이 신용보증제도를 활용하지 않아서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최근에 기업에서 정말 성공하신 분들 대기업이나 동반성장이나 이런 개인에서 출연을 합니다. 이 모든 재원이 신용보증 재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업들한테 보증제도를 지원하죠.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고 하면 우리 신용보증이 우리 한국 정부에서도 중요한 일일 때마다 가장 신용보증 정책 수단을 동원하는 부분 자체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신용보증기금 부산에 성수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수효과라는 것은 1억을 필요해서 20까지를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성수효과. 이게 가장 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캄보디아에서 많이 신용보증 제도가 도입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국에서 신용보증 제도를 운영한다든가 해서 이러한 재원을 위해서 지원하는 20회까지 지원을 평가했다. 이런 부분. 그렇게 해서 또 제가 볼 때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리스크 관리입니다. 이 결과적으로 이 돈 자체가 그냥 이루어진 돈이 아니잖아요. 금융세금이라든가 금융주행금이라든가 기업에 대한 기업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를 강화를 해야 됩니다. 신용보증이라는 것은 그냥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공정한 조사나 심사에 의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신용보증을 받은 것 자체가 그래도 공신이 있는 기관에 의해서 신용평가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은 기관과의 비교했을 때 리스크가 상당히 그래도 안정적이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기대한 게 많지만 가장 큰 게 저희들이 최근에 신용보증인 PSP라고 해서 지식 공유 재판제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몽골에서 지금 베트남에도 신용보증 등록 당국만을 확인해서 신용보증 제도를 전출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관에서도 전수할 예정이고 아니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에 이 토론에 참여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일전에 말이죠. 옛날에 하늘 컨셉이랑 한 명이 있더라고요. 캄보디아. 근데 제도를 도입 안 했더라고요. 선배 아시는 분들은 방송위원하고 동안 때마다 내가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중요한 때 끊을 수 있는 먹을 것이 아니고 진짜 도입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제도를 했으면 정말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효과가 있다는 것은 그거는 누군가의 모든 관심이거든요. 관심.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그 관심을 가지고 정부라든가 신용보증이라든가 그 의사결정을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제의하고 또 관심을 가질 때 나중에 실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중요한 부분, 우리가 제일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 그것도 중요한 부분 내포함입니다. 한번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는 것 같습니다. 이때 양성되지 않은 제도는 그거라고 보거든요. 아까 제가 이제 저쪽 10년간 말씀을 듣고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어떤 포장되어 있는 그 데이터가 아니고 실제 중요하잖아요.
그럼 이러한 제도를 정파하려면 중요한 인적 자원 양성이 있는데 어제 캄보디아를 가보진 않았지만 캄보디아에 계신 분들 그렇게 자격증을 참여하시는 분들 초청을 한다고 해서 신용보증 제도에 점수를 해서 하는 교육을 해서 뭐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조선노 이야기가 칼바로 많지만 시간제 항상 이렇게 마치고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한번 발표할 수 있게 했을 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펀드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어떤 아까 최 박사님이 얘기하셨던 어떤 서스테이너빌리티, 이 캄보디아의 어떤 경제가 7% 안팎으로 경제 성장 치러가지만 미래 어떤 발전에 의해서 어떤 그 편이 필요한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다른 놈의 시스템 KSP 결국은 중요한 것은 이제 돈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미래 어떤 엘리트를 지원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뭐 KDI라든가 이런 등의 교육 프로그램이 결국은 그 중국과 일본과의 어떤 그 다른 어떤 전략을 봤을 때 나름대로 어떤 교육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번 심포지엄 이제 주관하시고요. 그리고 또 토론까지 이제 맡아준 박성훈 교수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상훈 회장입니다. 이렇게 그 최경희 박사님을 비롯해서 발제자 토론자 유명하신 토론자들을 모시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그 모두의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 이 심포지움이 현지 그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그 유스트림을 통해서 그 캄보디아 총리실 훈센 총리가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보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통지해드리고 특히 이 분야의 인텔리 부총리하고 국무조정실장 컴난 박사하고 농림부의 티석훈 박사 수석 차관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77페이지부터 여러 장 준비를 해서 많이 그 내용을 썼는데 상당히 그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한국 경제 상황은 상당히 그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내내적으로. 그 여러 가지 그 대외적인 그 흐름에 의해서는 아메리카 포스트주의라는 그 트럼프주의가 그 중국의 그 국수주의가 팽창하는 그런 양대 그 G2가 그 대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그 어려운 지경에 있고 국내 사정은 조기 대선 정국과 탄핵 정국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상황에 있어서 정치권들이 경제에 대한 관심이 극도로 낮아져 있고 그 경제 정책을 발표하는 거 보면 뭐 이 말도 안 되는 포퓰리즘이나 이런 그 사탕 발린 그런 정책들을 그 양산해내는 그런 그 현실에 있어서 우리가 그 진짜 그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상당히 고민을 해봐야 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심포지움은 우리가 그 각자 그 위정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같은 이 제자리에서 자기가 할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를 지탱하고 우리나라를 끌고 간다는 그런 신념에 의해서 이런 심포지움을 개최하게 된 겁니다. 그 지금 대선 전국에 돌아다니고 그 대선 아무도 관심이 없고 그런 그 시점에서 우리가 이러한 그 뜻깊은 또 그리고 가장 그 한국의 그 30년 후에 먹고우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지역적인 그 아세안 지역에 관심을 가지는 소수 내지는 이런 분들이 앞으로 그 향후 30년 동안 한국 경제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심포지움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슨 토론 내용에 있어서 지금 그 최경희 교수님이 그 발제하신 그 AIIB 그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의 자체가 중국이 주도를 해서 만들어 놓는데 지금 올해 2017년 3월 23일자로 그 가입자 회원 수가 70개국이 됐습니다. 그것은 이제
IMF나 ADB 같은 미국이나 일본이 주도하는 거에 보다 더 많고 세계 국가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동남아시아나 아세안 국가에 진출할 수 있을 때 어떠한 어려움이 제일 문제가 되냐면은 재원의 확보가 가장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절실하게 어떤 기업하는 분들이나 중소기업하는 분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는 그런 하나의 사명감 내지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한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한번 마련해보자 하는 그런 최갑사님하고의 의기투 앞에서 이런 심포지엄을 만들게 되는데 이 심포지엄이라는 게 캄보디아 굉장히 열악합니다. 아세안 국가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도라는 것이 하나의 정글에서 길을 내는 그런 프론티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칼을 들고 길을 내가는 그런 심정으로서 이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계기고요. 본론에 들어가가지고 AIB가 가장 중국이 주도하는 건데 과연 중국이 우리나라 중국의 주도하는 이런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실익이 있겠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지금 사드 문제나 여러 가지 중국 측의 어떤 행태를 보게 되면은 애국답지 않은 그런 행동주의, 편창주의, 그 다음에 중화사상에 묶여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주변 국가에 대한 모든 괴롭힘을 장점으로 해서 모든 나라, 동남아시아, 한국, 일본, 주변 국가에 대한 모든 나라가 적으로 만들고 단지 이제 유일한 우호국인 북한 내지는 캄보디아가 발빠르게 좀 중간에서 역할을 해서 좀 실익을 챙기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심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 시간상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중국이 시진핑이 자유무역지라고 그러면서 옹호하면서 대외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중국이 행하고 있는 태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첫째, 이제 각종 불법 보조금을 교묘하게 지급하고 그 다음에 환율을 조작해서 환율을 저평가하면서 그 다음에 미국 지적 재산을 미조 저작권 침해 절도 행위를 아주 뻔뻔스럽게 자행을 하고 있고 중국 공산당은 제품의 값과 몇 푼을 아끼려고 대대적인 환경 파괴는 밥 먹듯이 하고 국제 표준에 못 미치는 근로자 안전 비축은 거의 지켜지지 않아서 모든 근로자가 갈색 폐질환, 사지절단, 각종 암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형태들을 보이고 특히 이제 주요 자원에 대한 경쟁국들을 밀어내고 복진 가격으로 소비자를 등치기 위해서 약탈적인 가격 정책과 덤핑을 시행하고 있고 특히 보호주의 만리장성을 과시하면서 다른 국가의 경쟁업체가 중국 영토에서 사업하려는 시도를 완강하게 저지하는 그런 행태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과연 앞으로 중국에 대한 투자나 어떤 무역 형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사드를 통해서 지금 표면화되고 지금 이슈화되고 있지만은 그건 하나의 한 방편이지 결코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하나의 지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대응을 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거기에 대한 대응 방법은 여러 학자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종합적인 의견은 중국에 대한 그런 대응에 대한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준하는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원칙을 지키는 거고 두 번째는
사드 같은 그런 문제는 안보에 관한 것은 주권이기 때문에 주권에 대한 것은 어느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그런 확고한 그런 신념을 가지고 대응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AIIB가 그 아세안 국가에 대한 투자를 할 때 한국 측에 대한 그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그 다음에 이제 대선 정국에 대한 탄핵을 통해서 기업들의 부패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마지막에 제 82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부패에 대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여기에 자기네들이 투자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규제 같은 것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부패에 연루된 삼성이라든가 SK라든가 GS건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인 기업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부패에 대한 연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집을 잡고 여기에 지원을 하지 않는 그런 거에 대해서 철저한 모니터링과 거기에 대한 정부 당국이나 이런 정책 당국이 어떤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내용은 여기 보면은 AIB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컨소시엄 AIB 사업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 풀 구축이 필요한데, 예를 들자면 시공 분야는 터키 같은 나라와 고부가 기술 분야는 유럽 업체와 컨소시엄을 통해서 들어가는 그런 좋은 전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좀 유인물에 참조하시고 그걸 보시면 잘 알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토론 들으면서 요즘에 저희가 이제 가장 익숙한 단어가 초과 실천입니까? 그랬을 때 어떤 리더십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정책 결정에 있을 때 시기를 늦췄을 때 굉장히 어떤 효과가 이제 크다는 걸 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글로벌 에너지 포럼의 정용태 박사님이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정용대입니다. 원래 대구 카톨릭 대학의 정영찬 교수가 토론을 하기로 했는데 인쇄물이 나온 다음에 피치 못할 사정을 해서 참석하지 못해서 제가 성이 같다는 이유로 이렇게 토론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최경희 박사님 발제 참 제가 뜻깊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글로벌 에너지 포럼으로 해서 토론에 참석하고 있지만 KTC 건설의 회장으로서 해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우리 박상원 회장님하고 캄보디아 가을에 방문해서 총리실의 국무조정장관 그리고 에너지부의 차관하고 농림수산부 차관을 만나고 왔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캄보디아의 태양광을 한 20메가에서 한 100메가 정도 지금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또 이제 5월에도 다시 한번 관심 있는 업체들하고 방문하려고 하는 그런 예정이 있는데, 오늘 이제 제가 토론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까 이제 최경희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부분 중에서 에너지 부분 중에서 특히 이제 전력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외 사업을 했던 여러 가지 경험이라든지 애로사항하고 또 오늘은 한국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몇 가지 오늘 이 자리에 외교부라든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또 수출은행 지형보증기관에서 또 나오셨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해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지난번 작년 가을에 갔을 때 메콩강 유역의 개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거기 이제 그 수상태양광을 설치하자는 제안을 했더니 에너지부도 그렇고 이 농림수산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 제안을 한 이유는 제가 2014년에 한국의 축구경제 수주에 세계 최대 규모로 당시에는 2메가와트 수상태양광 발전소를 준공해서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기존의 수상태양광의 그 공법을 공기도 그렇고 또 이제 원가도 훨씬 거의 절반 가격으로 이제 그 절감하는 그런 공법을 개발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해외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현재 또 이제 그 이후로다가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이제 한국의 저수지를 다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상강 태양광 설치한 이후에 우간다의 농어촌공사하고 해서 PPP 프로젝트를 해서 민간 업체들 뭐 이제 아까 여기에도 이제 그 나중에 아세안 프로젝트하고 연관해서도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만 농어촌공사에서 우간다 정부하고 해가지고 2만 헥타르 한 5천에서 6천만 평의 농지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지금 우간다에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사전 타당성 조사하고 현장 조사 때는 두 차례 다녀오고 예비 타당성 조사 끝나고 지금 본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은 이제 선로가 안 깔려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태양광이 같은 신재생 에너지로 해서 배수라든지 양수 펌핑을 또 이제 농산물 가공 공장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태양광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는 태양광 시공 관련해가지고 현장에 이제 참석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는 어느 중소기업이 어떤 아세안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분들도 민관 프로젝트 차원에서 어떤 정부하고 같이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태양광 발전도 이제 저희가 이제 업체에서 접근하다 보면은 투자해서 자금을 회수하는 게 가장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아세안이라도 말레이시아라든지 또는 이제 베트남이라든지 태국 또는 인도네시아는 그나마 여건이 나와서 많은 업체들이 지금 진출하고 있는데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많은 업체들에서 지금 망설이고 있습니다. 과연 투자해서 회수를 할 수 있을까 하는 확신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이런 회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공장 장치가 따라가야만이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글로벌 에너지 포럼으로 해서 여기 토론에 참석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태양광과 또는 뭐 지열이라든지 바이오매스라든지 풍력이라든지 또는 ES 장치라든지 그런 신재생에 관련된 업체들이 한번 좀 플랫폼을 만들어서 해외에 진출할 때에는 시너지 효과를 내고 또 뭔가 좀 여러 가지 리스크 부담도 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저희가 글로벌 에너지 포럼을 작년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업체들이 지금 해서 또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박사들이 참여하고 또 기술도 주고 또 요즘은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기재부에서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그런 이 에너지 분야의 업체들 네트워킹을 지금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신혜미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작은 글로벌 에너지 포럼이지만 아세안 쪽에서 이런 에너지 포럼에 참여하는 작은 기업이라든지 학자들이 있으면 한번 조직을 해가지고 저희 박성원 회장은 아세안 포럼에서 출연하시든 아니면 뭐 이제 어느 나라하고 해서 이렇게 작게 시작을 하면은 뭔가 실질적인 어떤 연구 과제부터 해가지고 더 실질적인 결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또 최근에는 저희 포럼에 참석하고 있는 바이오매스 가스와 이제 국제과제는 그동안 10년 동안 60억을 지원받아가지고 프로젝트를 성공하러 만드시고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하고 해가지고 10kW를 오늘 대학하고 해가지고 이달에 지난주가 해서 거기 이제 준공을 한다고 해서 10kW. 그거는 포터블입니다. 컨테이너에다가 거기는 캄보디아도 그렇고 인도네시아, 태국까지는 팜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30년 되면 다 비워야 되고 그럼 바이오매스 원료 수급에 대한 것은 충분히 보장됩니다. 그래서 그게 시용 가능한 그런 걸 투자하더라도 부담이 없고 또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라든지 서로가든지 뭔가에도 수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좀 실질적인 대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메콩강 지역 개발 여기도 보면은 우리 해외 경제
정책연구원에서 여기 70페이지에 발제해 주신 그걸 아주 제가 관심 있게 봤는데 거기도 보면 메콩강 개발 사업하고 녹색 성장 벨트 추진을 한 메콩 외교장관 회의를 지금 추진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어떤 그런 의견을 드린다면 저도 이제 캄보디아에 가서 제안하고 또 한번 다시 농어촌공사하고 방문해가지고 한번 구체적으로 프로젝트 한번 추진해보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메콩강 유역이 우기 때는 5배로 범람합니다. 그래서 농지를 쓸 수도 없는데 제가 지금 이제 농어촌공사하고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 제방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렇게 뚝을 쌓아가지고 농지를 개발하고 커피로서 다 키우고 운동사로 이제 했는데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저희가 개발한 제품은 아까 수상태양강, 육산, 지금까지 다 가능한 구조물이고요.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농농사를 질 수 있고 최근에도 메콩강 유역에 이제 주민들이 뭐라고 할까 양식이라고 하고 어떤 자연 어떤 어로 행위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수상태양강을 설치하면은 위에서는 수상태양강을 해서 전력을 발생하고 그런 선로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양식까지 병행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태국 같은 경우는 지금 16,000개의 양식장이 있습니다. 그럼 양식장은 양식된 대로 하고 또 수상태양강을 해가지고 전기를 생산한다면 그 인근 지역에 이제 인프라가 구축되고 전기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이제 기강산업이 발달하고 또 그리고 문화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저희가 이제 이 우간다나 아시안 지역 말고 파푸아뉴기니에 지금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프로젝트냐면 항상 이런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재원이 문제인데 이 재원은 국제금융을 하는 친구가 미국에서 이제 자금을 확보를 해가지고 파푸아뉴기니 정부에서 총리까지도 지금 그 내각에서 다 사인해서 소버린 메리트를 해가지고 호주의 ANZ 447이 되는 은행에서 이제 보증을 해가지고 자금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30억 불 규모로다가 지금 이것이 다 완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450메가의 스파나력 발전소, 50메가 디젤 발전소, 그다음에 송전소도 태양광 발전소 2만 가구에 독립형태양광고 이건 지원 사업을 해가지고 정책도 이렇게 10% 내에서 지원 사업을 하는 걸 해가지고 학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일단 공사업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는데 그래서 한 가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아세안 프로젝트에 만약에 캄보디아에서 소버린 메리트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게 정부 보증 능력이 안 되지만 이 파푸아뉴기니아가 한 몇 년 전만 해도 5, 6년 전만 해도 캄보디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14년에 그러니까 2008년, 9년에 시작해가지고 엑선모빌에서 170억 불 규모의 LNG 플랜트를 준공을 했습니다. 2013년에. 그래가지고 지금 전량 일본하고 중국에 그 가스를 수출하고 있는데 지금은 파푸아뉴기니아의 국민 단속액이 30불 정도가 됩니다. 몇 년 전에. 그러니까 현재로는 몇 년 전에 캄보디아 수준인데 지금 오히려 캄보디아 수준이 배로 돼서 연 경제 성장률 10%에서 10%의 지금 성장을 보이고 우리가 거기 파푸아뉴기니아는 시인정들하고 이런 데인데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엑슨모빌이 그때 대규모 플랜트를 거의 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만큼 여러 가지 인프라가 좀 가져가고 이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캄보디아나 아세안에도 이런 뭔가 좀 써버리게 되는 그런 자국이 뭔가 좀 의지를 보여야 개발도 한국에서도 전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최 박사님께서 좋은 플랫폼 드림을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유럽 지역에는 산업기술진흥원하고 해가지고 유레카데이라고 해서 2010년부터 그래서 한국, 유럽 기술협력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5월에 지금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예정으로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에서도 간 아세안 이런 무슨 플랫폼 기능을 하는 어떤 그런 기술협력 프로그램 내지는 플랫폼 기능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소국의 어떤 교류협력을 해나간다면 구체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뭔가 좀 가시적인 어떤 그런 사업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여기에
여러 기관에서 참석해 주셨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제가 오늘 명함 받고서 개별적으로 찾아보고 한번 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외 사업에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잔이 만들어지고 오늘 또 이렇게 박성원 회장님께서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또 최 박사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는데 이런 게 뭔가 좀 작은 씨앗이 돼가지고 앞으로는 하나 아세안 간에 다양한 분야에서 좀 크로펀딩이 있는 그런 교육이 일어날 수 있겠다는 그런 뭔가 좀 의견을 제시하면서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이 진행되면서 굉장히 이제 구체화된 그런 코멘트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그 토론자로서 수출입은행의 조영관 과장님 토론해 주시죠. 예, 토론을 맡은 조영관입니다.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아주 최근에 나온 보고서가 하나 있습니다. ADB에서 나온 보고서인데요. 2016년부터 30년까지 장기적으로 아시아 인프라 수요를 전망을 했습니다. 보시면 캄보디아가 속해 있는 동남아시아의 이제 경제 성장률이 안정적으로 5% 이상이 앞으로 15년 동안 유지될 것이다. 인구수는 7억이 넘는 인구가 될 것이고 1인당 GDP는 7,000달러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인프라 수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을 것이다. 비중으로 보면 그 발전 부문이 50%가 넘고 그 다음 운송 부문이 34.1%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굉장히 초과 수요가 투자 수요가 많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굉장히 경제 대국에도 필요가 하지만 다른 아시아 국가들 전체적으로 한 1,000억 달러 정도 이상이 수요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ADB에서 평가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캄보디아와 같은 개도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에는 할 수 있는 자국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체제 개혁이나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보조금을 조정한다든지 또 예산을 지출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인데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데 결국에는 물론 이제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도 인프라 정책을 조정해야 되고 PPP 이야기가 나왔지만 PPP와 관련된 법적 제도적인 것들이 굉장히 안 갖춰져 있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환경이 PPP 사업을 추진하기에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엔 어떤 다자개발기구나 외부로부터의 투자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은 기존에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의 메콩강 유역 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어떤 국제 협력의 다자 간 협력을 통한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다른 지역에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아시아 지역의 중앙아시아 지역 경제 협력 프로그램이라고 이것도 메콩강 개발 사업과 마찬가지로 ADB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 굉장히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운송망 에너지를 운송망 에너지를 비롯한 여러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이 프로젝트의 수주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경험들을 메콩강 개발이나 또 캄보디아에 진출해서 우리 기업들이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앞에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이제 슬립돼서 이제 승인 사업이 9개, 계획되고 있는 사업이 11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많이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AIB와 같은 새로운 다자개발기구의 설립이 금융 지원을 통해서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들은 좀 더 시간 가능성이 높아지고 추진이 더딘 그런 사업들은 좀 더 추진이 더 빨라지는 그런 효과가 아무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더 어느 정도 영향을 가져오지 않을까. 특히나 우리나라로서는 뭐 지분율이 5번째에 있기도 하고, 특히 올해 9월에 연차총회가 다행하게도 제2차 연차총회가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3일간 개최될 예정이고, 그에 대해서 뭐 여러 세미나나 보고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반기에 굉장히 많은 그 AIB 진출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많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 MDB 사업에 많이 진출을 하지 못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원인들도 있고 할 것 같습니다만, 그 기업들이 이제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외국 기업들이 과연 어떻게 MDB 사업을 수주했나 라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 공유들부터 해서 차근차원 자사개발기구와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정부 차원에서는 단기간에 빠른 시간 안에 뭐 크게 대기업 진출한다거나 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결국엔 기존의 KSP나 EDCF나 ODA 사업을 활용해서 좀 더 점진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계속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일단 7분의 토론에 대해서 전문 발제해 주신 최경희 박사님 답변이라도 후보딱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럴 때 한마디 안 하면 종결이 안 되잖아요. 오늘 저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화두였다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투자에서 좀 이런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특별히 글로벌 에너지 포럼의 사례가 저한테도 굉장히 흥미롭게 들려서 이 이후에 조금 더 구체적인 하는 데 있어서 되게 한 가지 뭔가 표대가 되지 않을까 저는 정말 생각이 들고요. 저는 맨 마지막에 수출입은행에서 오신 분이 발제하신 그 부분의 내용이, 그러니까 외국계 기업에서 MDB에서의 기금을 어떻게 수탁해 왔는지, 그다음에 펀드레이징 어떻게 해왔는지 그 노하우조차 알아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그 자체가 저는 우리에게 너무 많이 일반화된 지식인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정말 다차원적으로 좀 준비도 필요한데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또 한 번 결론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포지엄 마무리하기 전에 플로어에서 혹시 오늘 주제라든가 또 7분의 토론에 대해서 약간 뭐 질문 있으면 한두 분 정도만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 소중하고 이렇게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주식회사 세계과학입니다. 저는 그 교육장비 제조를 하는 제조가 있습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요. 지금 오늘 한 아세안 포럼과 캄보디아, 양국 간의 그 신분이 굉장히 활성화 목적으로 오늘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박성원 회장님 초청을 받았습니다. 제가 세 가지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역사상 가장 최단시일에 경제 자본주가로서 급성장한 나라가 유일무이한 우리 대한민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세계 경제 지금 세븐으로 진입되어 있고, 이 동의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마 우리 농경사회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개발 계획을 공약을 해서 아마 급성장하게 된 동의가 있는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2차 산업을 공업화시켰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그 당시에 지금 해석하게 보면은 공고, 폴리텍, 이공계 대학을 활성화시켰습니다. 카이스트가 그때 출범이 됐어요. 아마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대국이 되었던 경제 발전상은 교육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래서 교육 인프라 구축이
아마 캄보디아 양국 간에 가장 선행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는 킬링필드에서 그 지식인들이 다 사망하고 많은 사람 지식층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캄보디아라고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공계, 특히 테크놀로지, 공학계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으로 이어지는 이 교육 인프라 구축이 선행이 돼야 된다고 제가 제안드리고, 필요하다면 그 코이카를 통해서 우리가 또 지원하는 자금들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60조의 큰 자금이 지원을 되는데 캄보디아의 역량을 좀 예산을 많이 증액 해서 코이카에서 일부 교육 인프라 구축에 지원해 주고, 필요하다면 또 저도 이공계 교육 장비를 저희가 대학 이공계 공과대학의 실험 실습 장비입니다. 이걸 제공해서 그 나라가 잘 살 수 있는 동의를 만들어서, 그 다음 또 두 가지 사안은 지금 제가 제 선배님이 지금 프롬펜에서 지금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어려움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두 가지 사안이 있더라고요. 가장 외국인이 투자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두 가지가 있다고요. 법인 설립할 때 지분이 현지인이 51%고 외국인이 49%인 그 불균형적인 그 투자의 제한 때문에 투자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 정책 지도층들하고 협의해서 완화를 시켜야지만이 캄보디아가 7%의 경제 성장률이 아니라 14%를 뛰어넘을 수 있는 동의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51%, 49%의 비율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선배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 이 말씀은 좀 간곡히 요청드려서, 또 특히 이 자리에 오피니언 리더십 아세안 포럼의 지도층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캄보디아 정부가 아까 대사부도 오셨지만 교류를 해서 이런 부분을 완화시켜서 양국 간의 경제 발전에 도약이 디딤돌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뭐 질문에서 답변? 제가 답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좋으신 우리 사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캄보디아에 그 은행을 설립할 때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공감하는 게, 은행을 설립하다 보니까 현지인이 51%가 있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명의신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믿을 만한 변호사하고 그 에이전트의 명의신탁을 해서 지분을 줘서 운영을 하다가 은행이 좀 커지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다른 데로 넘겨야 되는데 지분자 명의신탁자한테 이제 동의서를 구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월급을 주고 끝냈는데 은행이 이렇게 커졌으니까 그냥 못 주겠다. 배짱으로 나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월급만 준 것도 그 당시에는 다른 종사자의 뭐 10배, 100배를 줬는데, 은행이 켜지니까 자기 지분에 이거를 현금으로 달라. 이게 이제 제도의 어떤 불비나 제도의 제한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얼마만한 돈이 들고 얼마만한 고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가장 제도적으로 지분권 문제, 소유권 문제, 법인 이런 현실적인 어떤 현장에서의 제도가 완비가 되지 않거나 보완이 되지 않는 한 어떤 모든 프로젝트든 어떤 이런 것들이 다 자칫하면 탁상 공론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저도 이게 제일 큰 문제로, 이런 문제를 앞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고충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일정이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심포지엄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 발제해주신 최길 박사님, 그리고 토론을 자주해주신 이분들한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분들도 다시 행사 준비해 주시면. 자, 오늘